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술 전공 실기 시간이지만 선생님이 간단하게 1시간 안에 끝내야 하는데 참 어렵네요. 관념산수화랑 진경산수화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에 아까 선생님과 했던 그 통일신라 때부터 고려시대 때까지 미술은 미술의 성격이 아까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불교 미술이에요. 불교 미술. 그런데 조선시대로 이어지기는 해요. 일단 불화가 아까 선생님, 이태호 선생님 설명하신 것처럼 조선시대에도 이어지긴 하지만 국교가 불교인 것과 국교가 유교인 것은 엄연히 다르죠. 그래서 전체적인 미술의 흐름은 고려시대가 굉장히 화려하고 장식적이면서 뭔가 이렇게 이상적인 미를 추구했다면 조선시대 미술은 어떻냐면요. 소박하고 검소하고 선비의 청렴함을 상징하려고 굉장히 꾸미지 않으려고 하는 게 가장 아름답다. 겸손한 게 아름답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알겠죠? 불교는 나 좀 멋져. 이게 자기 스타일이고 나 좀 화려해. 나 좀 꾸미는 거 좋아. 장신구 좋아해. 이런 스타일이라면 유교는 나는 굉장히 청렴하고요. 저는요. 정말 깨끗하게 옷도 하얀색만 입고 다니고요. 절대 색깔 들어간 건 안 입습니다. 유교는 그래야 되고요. 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긴 청렴결백한 게 굉장히 처음에는 그게 더 중요했던 시절이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나라가 발달할 때 처음에 초반에는 그렇게 잘 지켜나가다가 어떤 고공점이라고 찍고 나면 어떻게 될까? 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그 옛날의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발달이 조금 지방 양식이라든지 좀 번잡하게 변해버린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들어가기에 앞서서 뭐 설명이 있는데요. 선생님 이거 설명하지 않을래요. 너무 복잡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선생님이 더 하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선시대의 미술 화가는 화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육하는 교육기관이 도화원이 아니라 그 도화서예요. 도화원은 뭐냐? 고려시대 때 거고요. 도화서라고 해서 정식 관칭 관공서의 명칭이 조선시대는 무슨 서 이런 식으로 끝났대요. 도화서. 그래서 여기서 그 도화원에서 이어받은 기술들이 여기로 이어지는 거죠. 딱 끊기는 게 아니라 고려시대 때 있었던 관청 이름을 도화원에서 도화서로 살짝 고친 거죠. 고려시대 와서는 그런 특징이 있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직업화가가 그린 그림 이걸 우리 남종 북종화 할 때는 뭐라고 했나요? 북종화라고 했죠. 화려하다고. 그죠? 문인화가가 그린 걸 뭐라고 했나요? 남종화라고 했죠. 그 형식 정도는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북종화, 남종화가 주로 나뉜다. 그래서 직업화가의 그림은 좀 천시하였고 사대부 문인 나는 글 좀 읽는 사람이요 했던 사람들이 했던 좀 못 그리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고 좀 단순해 보이는 먹으로 그린 그림인데도 그거를 좀 더 그때 높이 평가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는 게 우리나라는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는 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아는 대로 그리는 걸 처음에는 중요하게 생각했다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문인화가 더 가치 있는 그림으로 이어졌다. 사상이 그렇다. 서양하고 다르다. 서양은 어떤 외적인 걸 그린다. 배웠죠, 그것도? 동양은 그게 아니다. 내면의 어떤 수양을 하는 걸 그린다.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배웠죠? 조선시대에 보시면 미술의 특징은 성리학적인 유교 통치 개념. 이게 중요하죠, 유교. 아까 했죠? 유교적 미유식을 반영해왔고, 문인사대부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종교성보다는 현실에 더 바탕을 뒀고, 숭유억불이 대표적인 조선시대의 공부하면 다 나오는 단어죠. 그죠? 선생님 다 얘기하시는 거. 한국사 선생님, 세계사 선생님, 그죠? 그래서 소박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이 있었다. 요 정도까지 하고요. 여기서 좀 좋은 말 나오네요. 유교적인 철학이 회화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표현의 결과, 서양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사실적인 미보다는 과정에서 이 그림을 그린 양반이 도덕적으로 수양이 됐는가 안 됐는가, 인간이 됐는가 안 됐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주제가 똑같이 그리는 꽃 그림이 아니라 사군자, 내 마음과 정신을 하나의 대나무에 넣겠소. 쫙쫙 이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좀 더 중요했다. 그래서 군자로서의 뜻을 세우는 거. 이게 제일 별표겠네요. 군자로서의 뜻, 조선시대가 추구했던 미술. 하지만 이것만 그릴 수 없잖아요. 왕이 돌아다녔으면 왕이 돌아다니는 걸 사진으로 찍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림으로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화서를 설치하고 일을 시켜야 되는 화공들이 필요한 거죠. 카메라 대신으로. 아직 인상주의 안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동양에서 서양에서 인상주의가 나온 게 뭐였어요? 19세기였고 그때 카메라 나왔잖아요. 아직 언제예요, 지금? 조선시대 초기예요. 1392인가? 그때 조선시대 처음 생기잖아요. 그쵸? 이 초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기 없죠? 다 기록화가가 필요하죠? 기록화가 사진기 대신하는 기록화가가 있고 또 누가 있다? 나는 양반이요 하는 사대부가 있다. 이 두 가지로 나뉜다. 그림 형식이 두 개로 나뉘었다. 그래서 북종화, 남종화라고 하기도 하고 뭘 한다? 문인 사대부가 그린 그림 혹은 그 도화서, 그 화원들이 그린 그림 이렇게 두 개 나뉘기로 한다. 알겠죠? 그리고 선진 도화, 서화 동원 사상 알려줬죠. 글과 그림은 하나다. 선비 문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국 회화를 많이 받아들였다. 알겠죠? 그리고 다양한 주제를 그리긴 그렸다. 뭐 인물도 그리고 산수도 그리고 털 있는 다 가르쳐줬잖아요. 그죠? 꽃도 그리고 다 그렸다. 근데 선생님과 중요하게 볼 거는 산수화의 특징을 좀 볼 거다 나중에. 그거는 기억해야 한다. 서화동원 사상 넘어가시고 했고 조선시대 4개 그 스타일로 이어지는 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알아야 할까요? 시험 문제는 내지 않아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내지는 않지만 기억은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냐면요. 조선 초기 그림, 조선은 4개의 기로 나뉜다는 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어졌던 나라였기 때문에 회화를 스타일로 나눴을 때는 초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한 150년씩 끊어서 이렇게 끝나죠? 근데 말기는 금방 끝나요. 일제시대 때 영향 때문에. 그래서 한 150년씩 지나가는 이 시기를 4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총 한 얼마일까요? 600년 정도? 그죠? 이어지는 조선시대 볼 수 있는데요. 초기에는 도화서를 비롯한 이거 그림으로 그러면 초기, 중기, 후기, 말기 어떻게 되나요? 초기에 어때요? 미술회화가 나라의 시작과 함께 어떻게 발달되기 시작해서 엄격한 양식 굉장히 시작되고 어떻게 돼요? 중기 때부터 좀 발전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후기에 아주 극을 다루다가 어떻게 말게 되면 쇠퇴한다. 알겠죠? 이런 특징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조선 초기 보시면 이게 다른 나라들도 다 그랬잖아요. 그쵸? 처음에 양식이 생겨나고 르네상스가 막 생겨나서 어떻게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너무 그 과장될 정도로 이상적으로 그래갖고 매너리즘 생기고 바로크하고 로코코로 이어지다가 신고전주의 돼서 다시 또 나라 생기면서 이렇게 하다가 신고전주의 다 망할 때쯤 되면 이렇게 또 망하고 왜 교육들이 너무 향락적으로 변해서 이게 또 변하고 선생님이 했잖아요. 그쵸? 그렇게 변한다는 거 계속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도화서를 비롯한 관하원 제도의 등장해서 관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고려시대 때부터 중국의 그 기법을 처음에 뭐예요? 없으니까 내가 아까 말했죠. 잘하는 형한테 배워왔다.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그 안에서도 우리나라 기풍을 마련하려고 했다. 관념산수와 기록화, 왜 일단 국가가 생겼으니까 왕의 어떤 형태라든지 뭐 그런 행사들을 기록해야지 뭔가 국가가 있어 보이지 않겠냐. 기록화가 유행했다. 관념산수하는 형아가 가르쳐줬다. 중국에서 형아가 관념산수 어떻게 그린지 가르쳐줬다. 왜냐? 중국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문학가들 있잖아요. 문학가들의 글을 형아 글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우리 사대주의 있었잖아요. 그쵸? 중국을 좋게 생각하는 그 문학가의 글을 갖고 와서 우리나라 사람이 그거를 책으로 읽고 그 느낌을 그림으로 그리는 게 관념산수화가 된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중국도 그렇게 했었고 그 당시에는 사대주의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좀 그런 영향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조선 중기로 이르러서 어떻게 된다. 조선 중기에는 왕의
처음에는 왕의 힘이 커지다가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는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생겨나요. 국가가 새로 생겨나. 처음에는 다 죽여버리잖아요. 자기 도움 안 주는 사람들, 왕 주변에, 그죠? 왕의 반대파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점점 또 어떻게 되나요? 이 사람에 대한 실망도 있을 것이고, 이 왕에 대한 또 뭔가 요구사항이 안 들어질 때 또 어떤 세력이 생기죠? 그죠? 맞아요. 왜? 누구를 치고 생긴 세력은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칠 수 있어요. 그런 세력들이 생기잖아요. 선생님 역사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통 이런 흐름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역사서를 되게 많이 읽는 편인데, 아무튼 중기가 되면 또 당쟁과 외부의 침입으로 또 어떻게 되나요? 뭐 살인파 뭐 어쩌고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외국에서 일본에서도 오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단 말이죠. 그래서 당쟁을 반영한 둔세적인 경향, 이건 어려운 말이고 그냥 이때 선비들이 귀양살이도 많이 해요. 왜? 이쪽 파가 이기면 얘네들 어디 가요? 제주도 귀양 가죠. 그죠? 일본 사람들이 사람들 막 죽이고 할 때 또 어떻게 될까요?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 또 국가를 위해서 뭔가 기도하는 사람들 선비 정신 표현하겠죠. 조용히 딴 데서 숨어서. 그죠? 그러니까 왕을 지키던 신하들이 귀양살이 하면서 그리는 게 또 수묵화가 돼요. 혼자서. 그래서 수묵화가 유행을 했어요. 당쟁하다가 쫓겨난 그런 선비들. 한국적 영모화라고 해서 점차 이제 어떤 사실적 관념 산수화, 상상화 말고 뭔가를 보고 그리는 거를 시작해요. 이게 회화가 조금 발전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 이 밑에 보시면 르네상스예요. 조선 후기는 시기적으로 또 서양의 르네상스 시기하고 맞먹고요. 조금 늦지만 거의 같다고 봐.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왔어요. 르네상스 시기예요. 영정조가 굉장히 부흥책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 돈 많이 벌게 해줬어요. 명청의 교책이니까 중국의 형아가 힘이 세요, 약해요? 약해요. 그러니까 막 간섭해요? 안 해요. 우리나라가 힘이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영정조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많이 했어요. 그 영조가 보통 아니었거든요. 그죠? 자기 아들 사도세자. 아시죠?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 어떤 건지 알죠? 힘이 셌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실학사상을 유입하면서, 여러분들 좀 더 부흥책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상민 출현하고 간의 수공업 발달하고 경제 구조의 변화가 생기고 여행도 생기고 돈 많이 벌었으니까 사치풍조도 생기고 그리고 현실에 대한 관심이 생기죠. 이제 살만하잖아요. 주변을 둘러봐야죠. 서양 선생님 공부할 때도 그랬잖아요. 돈 좀 생기고 그리고 안정되면요. 여러분들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 자기가 여가 생활도 즐기고 영화도 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기생집에 가서 술 좀 먹으면 어때요? 그때는 기생집에 가는 게 나쁜 게 아니었고 그냥 술 먹으러 주모 찾아가는 거였어요. 술집이 기생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조금 문화를 즐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러분들 로코코랑 바로코 때 어때요? 부쉐하고 프라고나르가 어때요? 그 사람들이 여행 간 왕족들 혹은 귀족들 그림 그리죠. 그죠? 피테라 섬으로 간 그 여행 그 그림 같은 거 그리잖아요. 그쵸? 그런 그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그래서 진짜 보고 그린 거, 어떤 대상을 보고 그린 게 진경산수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두 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관념산수화하고 진경산수화. 이게 왜 생겼는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 보이나요? 요만큼. 싹 지워버릴까요? 요만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네 개를 이해하는 게 선생님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흐름을 이해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민출연 실학사상 다 나오죠. 간해수공업에서 돈 벌었고 경제구조 변화해서 사람 돈 벌었어요. 여행 다니면서 자기가 본 거 사진으로 찍을 수 없어요. 아름다운 저 북한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림으로 나는 남길래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이 여기 화원 있죠. 그림 좀 잘 그리는 사람을 데리고 대동하고 가는 거예요. 얘만 데려가겠어요? 먹는 거 싸가지 가겠죠? 어디다가? 자기 들고 갈까요? 아니, 말에다가 싣고 또 누구 데려갈까요? 여기다가 예쁜 아가씨 태워가겠죠? 부인 몰래 또 누구 데려갈까요? 그 친구, 부인 몰래 데려가는 그 기생 친구하고 내 친구도 데려가겠죠. 그거를 누가 그린다? 화원이 그린다. 그래서 부인 몰래 가가지고 우리 놀았던 거
사진처럼 들여다본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도 내공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이 그동안에 책 많이 보면서 알게 된 사실들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이때 그림이 굉장히 당시의 사람들의 풍속을 많이 남겨놨잖아요. 특히 이런 걸 많이 그린 사람이 신윤복이죠. 그렇죠. 김홍도는 이렇게 사치스럽고 향락적인 그런 부유한 그런 느낌의 그림보다는 성격이 달랐어요. 그 사람은 그냥 농민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 그대로로 옮기는 걸 좋아했죠. 그래서 신윤복이 프라고나르나 부쉐라면 누구예요? 요 김홍도는 선생님 솔직히 말하면 약간 사실주의 보시면 꾸르베 있죠? 꾸르베 씨 안녕하십니까 하는 그 그림. 그 꾸르베 그 화실 그림 해가지고 왜 노드 서 있고 그 화실에 꾸르베 씨 앉아 있고 여기 사람들 있고 여기 사람들 선생님 수업한 거 보이죠? 그때 그 그림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그런 특징을 반영하고 있고, 진경산수와 민화, 여러분들, 내가,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가 여기 다 있네요. 3종 세트. 여기 있고, 연극 탈춤도 하면서 문화생활도 했었고, 자기 표현은 개성 표현, 연극 탈출은 여러분들 자기 표현이잖아요. 그죠? 연예인들이 자기 표현 잘하는 사람들이 연기하잖아요. 그쵸? 그런 거 자기 어떤 삶의 희노애락을 나 대신 연기해주면서 나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존재성이, 존엄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회화가 상품화돼서 팔려요. 특히 미나 같은 거.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모란 그림 그려갖고 갖다 놓으면 부자 되고, 여기 호랑이 그림 갖다 놓으면은 귀신 안 들어오고, 뭐 그런 식으로 집 앞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파는 거예요. 화가는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아요. 르네상스예요, 진짜로. 화가의 위상이 아주 격상되는 시기. 그러니까 누구 나온다. 김홍도 이름도 나오고 신윤복 이름도 나오는 거예요. 진경산수와 풍속화 등의 사실적인 그림이 유행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다. 이것과 이것이 다르게 발달될 수밖에 없었던 건 시기도 다르고 영향도 다르고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랑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받다가 나중에 독자성을 찾은 게 이 시기잖아요. 그쵸? 여기는 고민하다가 그쵸? 처음엔 영향 받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퇴락한다. 이런 식의 구도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요만큼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써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는 아무튼 이 정도는 선생님이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선 말기로 가면은 여러분 조선 말기를 지금 와서 나눈 거예요. 그때는 이걸 뭐 말기로 나누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후에 미술 사학자들이 이걸 조선 말기로 해서 약간 특징들이 비슷하니까 이때는 조선 말기다라고 나누자 이렇게 정하는 거죠. 봉건제도와 조선 왕조의 쇠퇴. 봉건적인 제도 약간 지주와 그 하층의 구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때 또 왕조가 약해져요. 그래서 그 왕의 힘이 가뜩이나 약할 때 누가 쳐들어옵니까? 그쵸? 뭐 다른 나라 일본에서도 쳐들어오고 계속 우리나라에 침입하고 간섭하기 시작하죠, 내정을. 그러다 보니까 봉건적 제도로 해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지주들, 이 사람들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도 생기고 상업화되고 도시화되는 이런 성향들 때문에 왕의 힘이 약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으로도 왕이 돈줄을 쥐고 이걸 그려라 저렇게 하라 이게 안 되니까 양식 또한 뭔가 통일된 양식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뭐 했던 거 전에 했던 거 막 갖고 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양식 하나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왕의 힘이 없을 때는 가장 중앙에서 나오는 뭔가가 없기 때문에 지방 양식이 막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양식이 생겨나는 게 아니고 지방 양식 옛날에 했던 거 울고 먹고 하다 보니까 옛날의 것이 계속 나와요. 유행이 자꾸 돌아오듯이. 그러다 보니까 복고적 양식 고수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걸 또 초월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신구의 대립식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특징은 수묵화 등 신구 중에서 오래된 그런 역사적인 그림들 바탕인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풍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감각적인 수채화풍을 좋아하는 신구도의 차이점.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이거는 굉장히 서양화의 양식을 영향을 받았어요. 서양화의 수채화 느낌으로 나는 이거는 선비들의 수묵화 알죠? 촥촥촥촥 아까 그 대나무 그런 느낌 두 개가 대립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조선 말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특징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때 나타나는 관념산수화와 진경산수화를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경산수화와 간염산수화는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초기에는 도화서가 설치돼요. 이제 도화원에서 도화서로 이름을 명칭을 바꿔요. 그래서 초기예요. 지금 초, 중, 후, 말 네 가지 중에서 초기예요. 초기 특징이 도화서 설치, 기록화, 아까 말했다시피 왕의 기록, 원체풍 누구 중국의 영향 받고 그 다음에 한국적인 걸 하나 만들어내려고 한다.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것이 안견의 산수화다. 그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암 신사임당도 초반에 그 영모와 그리고 초충도 그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왕의 그림인 기록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의궤도, 계회도 이런 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사진처럼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거예요. 화가들이. 그래서 이렇게 화가가 이 전체 상황을 산이라든지 밑에 같은 데서 그림을 보고 있다가 그리는 거죠. 이거 무슨 그림과 굉장히 비슷하나요? 이집트 그림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렇게 기록하는 그림. 이렇게 또 창덕궁 선생님이 자연지형을 살렸다고 얘기했죠. 자연지형을 살린 그 창덕궁 동걸도라고 해서 그 위에서 조감도라고 새가 나는 부감법. 조감도라고 해서 세조자를 써서 조감도로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역원근법, 뒤가 더 커지는 역원근법. 역원근법에 썼다 그랬어요. 이 대상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내가 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체가 나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거. 얘 자체를 고귀하게 여겨주니까 이 뒤에 있는 모습도 온전히 다 나오게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뒤의 모습까지 다 꼼꼼하게 그리는 거죠. 역원근법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대상도 굉장히 중요하다. 나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개인주의와 자기중심주의랑 다르게 동양은 너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들 다 잘 그려줄게. 뒤에 거 생략 안 할게. 잘 그려줄게. 이러다 보니까 그림 나오는 거예요. 그런 특징. 여기 보시면 뒤에 보니까 또 부관법이죠? 뒤가 더 크죠? 이게 바로 새가 날면서 여기는 멀어지잖아요. 새가 공중에서 땅을 보면 어떻게 뒤로 이 밑에 건 이미 지나간 화면이잖아요. 이 얘가 올 거잖아요. 얘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역원근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올 너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붕 떠가지고. 일단 시점부터가 다르고 높은 곳에서 보는 시점이고요. 일단 대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대상에 대한 철학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대학을 쓰거나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뭘 할 때 대상에 대한 철학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에 대한 철학,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미술에 대한 철학,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디자인에 대한 철학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디자인 철학이 있어야 돼요. 물어볼지 몰라요, 면접에서. 디자인 철학이 뭐냐? 너는 왜 어떤 마음으로 디자인하느냐? 실용성이냐? 뭐 인류의 어떤 부분을 너는 챙겨주고 싶냐? 뭐 이런 식으로 철학이 필요해요. 그래서 미술사도 배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철학은 뭐예요? 대상을 우리나라 그 고유의 철학이죠. 대상을 나와 친근하게 보고 너도 소중하다. 그런 철학. 역원근법, 부감법, 조감법. 조감도, 그림 자체를 말할 땐 조감도, 보는 시점에서 어떤 형태, 보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감법을 쓴다 그러고, 알겠죠?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개회도라고 해서 비슷한 거예요. 사람들 개모임 하는 그림 그려놓고 개모임 누구랑 했다. 사람 이름 쓰는 거예요. 기록화죠. 이것도 화원들이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여기서 모여서 어떻게 놀았고 그 당시 시간은 누구고 시간은 언제였고 몇 시 누구누구 왔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회도예요. 이렇게 그리는 거. 그래서 글과 그림으로 썼다. 이 초반에는 회화가 독립되지 못하고 어떻게 됐다? 기록으로 남는 그림이었다. 그래서 회화 독립이 안 됐었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원체풍의 재창조. 그러면서 안견이 나왔다. 그래서 뭐가 나왔다? 안견의 몽유도원도가 나왔다. 일단 몽유도원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어요. 중요합니다. 안평대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선시대 세종대왕의 아들이에요. 세 번째 아들이고요. 두 번째 아들이 세조예요. 세조. 근데 첫 번째 아들이 어때요? 죽임을 당했어요. 누구? 동생한테. 이거를 안평대군은 알고 있었어요. 형아가 돌아가셨거든요. 세조가 굉장히
생긴 것도 세고 여러분 영화도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관상인가? 그것도 이 내용이잖아요. 이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세조가 너무너무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평대군은 어릴 때부터 시와 뭐 그림 뭐 여러분들 음악 이런 걸 좋아하고 풍류를 즐기던 사람이고요. 음유시인이었고요. 똑똑한 음유시인. 형은 좀 착하고 순한 애였고요. 세조는 굉장히 야심가였어요. 이렇게 있는데 안평대고는 애초에 왕위를 받을 생각을 안 했어요. 둘째도 아니고 셋째잖아요. 그리고 얘는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견이라고 하는 화가하고 되게 잘 지낸 거예요. 나이대도 비슷하고 안평대고는 잘생겼거든요. 안평대고하고 안견하고 맨날 놀러 다니면서 산 구경하고 뭐 하고 이렇게 했는데 친구도 없으니까 왜냐면 맨날 맨날 죽임에 대한 그 공포에 살고 있으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나름대로는 안견한테서 위로도 받고 그림 그려주고 이러면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서로 잘 지내다가 어떨 정도로 잘 지내냐면 안견한테 중국 갔다 왔을 때 중국 가서는 자기가 갖고 왔던 송나라풍의 그림 같은 거 있으면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좋은 종이나 비단 있으면 갖다 주고 안견은 그러면 또 그림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서로 친하게 지낸 거예요. 그런데 죽임을 36대 때 당했어요. 왜? 세조에 의해서.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세조가 나중에 그 안평대군이 그 자기를 역모를 하려고 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지어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반대파들. 이 사람이 뭘 했냐면 그 형의 아들을 왕으로 다시 추대하자라는 안평대군이 그런 의도를 좀 갖고 있었거든요. 세조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형의, 제일 큰 형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라고 세조는 믿었던 거죠. 그래서 얘를 죽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고도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과정에서 안견이 살아남았어요. 친하면서도. 나중에 그것도 얘기해 드릴게요. 이 그림 보시면 일단 세 개로 나뉘어요. 선생님 저번에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이거는 보는 방향이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는 무릉도원이고요. 여기에 무릉도원에 있는 복숭아 나무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험한 산길을 가는 거예요. 이, 이 사람이 꿈을 꿨는데 어느 날 이렇게 쭉 가는데 어떤 노인이 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안견이 무릉도원으로 가는 길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노인이 이쪽으로 가라 그랬대요. 근데 가도 어때요? 험한 산길이었대요. 여기 그림 자세히 보시면 이 막 사이에 되게 꾸불꾸불한 미로처럼 돼 있고 막 그렇거든요. 너무나도 험하고 해서 포기할까 했대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 밑에서 위를 바라보는 큰 높은 이런 걸 보는 걸 고원법이라고 선생님 설명했죠. 고원을 바라보는 느낌. 이 높은 데를 내가 어떻게 지나가니? 이 새길을 내가 어떻게 꼬불꼬불 지나가니? 라고 생각하다가 가다 보니까 어때요? 새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위에서 내려다보는 공간이 생겨버렸네? 해볼만 하겠어. 그럼 이 꼬불꼬불 길을 들어가면 되는 거네. 이렇게 꼬불꼬불 들어가 보다 보니까 이 험한 길을 건너고 나니까 어때요? 너무나도 평온하게, 평평하게 이 따뜻하고 평평하고 이런 아늑한 공간이 있더래요. 이게 바로 무릉도원이었대요. 그래서 이 꿈을 꾸고 나서 이 사람이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일간에는 이런 말도 해요. 안견이 항상 불안했어요. 왜냐면 자기도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했었고 외롭고 그러다 보니까 꿈을 되게 많이 꿨는데 이 꿈은 굉장히 행복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 무섭기도 했던 거죠. 왜? 우리나라가 지금 그 사람 안견이 살던 그 시대에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안견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형이 저렇게 지금 왕위 찬탈을 하려고 하고 우리 국가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나라는 어떻게 흥망성쇠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찰나인 거죠. 그러던 찰나에 꿈을 꿨는데 무릉도원으로 가는 길 발견했대요. 그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크게 발전해서 우리 태평성대가 되어서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었고 한 가지 버전은 그거고 두 번째 버전은 뭐냐면 너무너무 사람이 살기 힘드니까 그냥 자기 정말 꿈속에서라도 편안하게 살고 싶었던 거죠. 안견이. 그 형의 감시의 눈빛을 벗어나서. 그래서 무릉도원에서 살고 싶다라는 그 사람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것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안견이 그 꿈 얘기를 듣고 여러분
3일 만에 이 그림을 그려 가지고 갑니다. 안견한테 그랬죠. 야, 이제나 나 이렇게 꿈 꿨는데 이런 꿈을 꿨어. 그랬더니 그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라고 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통 책을 보고 책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는 그런 어떤 상상화가 유행했었는데 처음으로 꿈이라는 거, 어떤 사람의 꿈을 그림으로 그린 거라고 해서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나중에 여기 찬시하고 찬시가 엄청 찬시라는 거는 찬양하는 시 있죠. 21명의 유명한 사람들이 음악가, 문인 이런 사람들이 여기다가 시를 막 적었대요. 그리고 다 사인을 했대요. 그래서 안평대군한테 주면서 와 안견의 실력이 되게 좋다 이렇게 되게 칭찬을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 안견을 되게 치켜 세워줄 정도로 따뜻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안평대군 자기 자신의 꿈이 아닌 안견은 자기 자신의 꿈을 그림으로 그린 게 아니라 왕자님의 꿈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조선 국가의 번영을 그림으로 그리려고 했고 무릉도원의 이상향을 그림으로 그리려고 했다. 혹은 자기의 삶의 어떤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꿈을 꿨다. 그래서 좀 쉬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뭐 그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무릉도원에 금가루로 색깔을 칠하고 굉장히 화려했대요. 그런데 이거를 오랫동안 놔두니까 다 날아가 버렸고 이렇게 섬세하게 그리는 거를 뭐라고 했어요? 남종화라고 했어요? 북종화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안견은 화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문인 사대부가 아니죠? 그럼 누가? 이런 그림을 뭐라고 한다? 남종화? 북종화? 그쵸. 북종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체풍의 화려한 그림, 섬세한 묘사를 하는 것을 북종화라고 하고 여기 그림 자체에는 시를 쓰거나 낙관을 찍지 않잖아요. 그쵸? 이런 거를 북종화라고 하죠. 그리고 남종화는 아까 선생님 말했죠? 선비들이 그리는 그림이다. 그래서 문인 사대부가 그리는 그림이다. 라고 얘기했죠. 다릅니다. 그래서 섬세하고 세련된 필치, 암산 표현, 안개가 흐르는 분위기의 조화, 복숭아 끝가루 날아갈 수 없지만 그래서 현실계, 중간계, 이상향, 구도의 3단 세계, 3단 세계의 이중구도 여기 이 정도가 들어가는 입구 여기는 현실 세계 그래서 동양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지요. 사선 운동을 통해서 좀 더 시선이 열리게 표현했다고 하는 것도 이 당시에 표현하지 않았던 걸 안견이 했다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길이가 엄청 길고요. 21명의 제시와 제발 감상글 때문에 옛날에는 이걸 한번 보고 나서 본 사람이 이 그림 뭐 이런 부분이 멋지다. 그러면 그것까지 다 읽고 또 누가 시를 써주면 이 시까지 다 읽고 또 어떤 사람이 또 써주고 이 시도 너무 멋있고 이 사람의 찬시도 너무 좋네 또 써주고 이런 식으로 했대요. 돌림 노래처럼. 엄청 길었답니다. 그림 길이보다 더 길었다고 합니다. 김정희의 여러분들 초사 김정희가 그렸던 세한도 있죠? 그것도 그랬어요. 나중에 또 보여드리죠. 아무튼 그래서 보시면은 그 설명했고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사인했던 21명들 중에서 여러분들 죽은 사람 사육신과 생육신이 있어요. 보시면 박팽년, 최양, 신숙주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세조한테 나 안 할 거예요. 나 너한테 왕이라고 안 할 거예요. 넌 왕이 아니에요. 유일한 왕은 이 제일 큰 형의 아들 이 사람이에요. 얘를 왕으로 추대해야 돼요. 너는 왕이 아니에요. 왕자님이죠. 라고 해서 죽임을 당했고 이 사람들이 안평대군하고 친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견도 되게 친했는데 이 사람은요 나중 나이 들어서까지 떵떵거리고 살아요. 왜냐하면요 안견이 머리가 좋아서 안평대군이 이렇게 될 거를 약간 예상하고 안평대군하고 잘 지내는 것도 알지만 이 사람은 사실은 이 사람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잖아요. 지도 죽으면 안 되잖아요. 어느 날은 안평대군이 중국에서 되게 좋은 먹을 사왔대요. 갈고 쓰는 먹 있죠? 먹을 갈면서 이거 안평대군이 너 안견한테 너한테 이거 줄 수는 없지만 너 빌려줄게. 한번 이걸로 그림 그려봐. 하고 잠깐 안평대군이 먹으러 나갔다 왔대요. 근데 갑자기 방에 들어왔는데 이 먹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안견한테 물어봤던 거야. 안평대군이. 야 안견아 내 먹 못 봤냐? 안견이 못 봤는데요? 이랬던 거죠. 이거 훔칠 애가 아닌데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소매자락에 넣어놓었던 거죠. 그 안평대군이 너 진짜 아니야? 네 아닌데요? 하면서 안견이 일어났던 거야. 자리를 뜨려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소매자락에서 툭 떨어진 거야 땅에. 그러니까 안평대군이 그걸 보고 이 자식이 너 이 새끼한테 거짓말했어. 너 나랑 가장 절친 아니었어? 이러면서 화가 나서 얘를 쫓겨내버린 거예요. 친구 안 해.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안평대군이 죽었어요. 대단하죠? 안견이 그림만 잘 그린 게 아니었죠?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그림이에요. 굉장히 섬세한 묘사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원체풍 북종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북종화다. 화원이 그렸고 조선 초반에 이런 국가적인 이념을 이상향을 그리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진짜 경치를 봤다? 아니다. 가짜 경치, 관념,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다. 관념 산수화라고 한다. 알겠죠? 관념 산수화가 뭔지 알겠죠? 어떤 이야기나 책의 내용을 읽거나 듣고 나서 그림으로 상상화를 그리는 거. 이게 관념 산수입니다. 상상화.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 나옵니다. 관념 산수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림 보시면 이거 다 상상화예요. 어떤 시 읽고 그린 그림이에요. 시 읽고 상상해서 그린 그림과 소상팔경도라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알겠죠? 이것도 바닷가를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이렇게 상상화들을 관념 산수화라고 선생님 설명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조선 후기로 왔습니다. 조선 후기로 오면 진경산수화라는 게 생깁니다. 숙종시대 때 후반에 해당하는 1700년 전후부터 생겨요. 이때 르네상스라고 하는데요. 중국 화풍에 쇠퇴해요. 아까 말했다시피 후기쯤 되면 왕의 힘이 세진다고 했죠. 여기쯤에 세지고 조금 내려가는 시기인데 이쯤 굉장히 발달할 시기, 경제적으로 뛰어날 때. 정치도 정치지만 경제적으로 부흥해야 돼요. 그래야지 문화가 융성할 수 있다라고 했죠. 르네상스 시대 때도 피렌체의 메디치가가 후원했던 것처럼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미술이 발달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물건이 그림이라는 그림이 팔렸다가 또 누구한테 팔리고 이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화가들이 돈도 많이 벌면서 또 많이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종화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긴 했어요. 그런데 북종화가 아니라 이제 선비들이 중반 이후부터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남종화라는 게 생겼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선생님 말했잖아요.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현실적인 화풍이 생겼고 생활 주변에는 경제적인 어떤 융성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토속적으로 사람들의 인물을 관찰해서 그리기 시작해서 왜? 돈 주니까 돈 받고 소상화처럼 그려주니까 이제 일반인들도 귀족이나 양반처럼 자기 얼굴 그려달라고 할 정도로 돈 많이 벌었거든요. 그때 생겨난 게 진경산수화, 정선이라고 하는 아까 안경과는 다른 정선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사람 또한 화원이에요. 화가. 남종화법을 토대로 우리나라 칠재산을 독특한 화풍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볼게요. 조선 후기 때 민화하고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풍속화도 그때 나오고요. 사실적인 화풍 이렇게 나오는데요. 동물화도 있고 남종문이나 이렇게 보시면 뭐 소나무 이런 거 그리는 거 이런 거 아까 저번에 보여줬죠. 설성도 소나무 자신을 이입한 거 이런 그림들이 사실적인 그림이 막 나오면서 이런 거 사고 팔고 막 그래요. 진경산수화가 짜잔 나옵니다. 진경산수화 볼게요. 진경산수화 아이고. 한 페이지만 보려고 했는데 진경산수화 특징 볼게요. 우리나라 산천의 실제 경치 와 남종법을 토대로 정선과 그의 일파가 만든 우리나라 독자적인 상수양식 진경은 실경과 달리 진짜 그 경치를 그리면서 그 진짜 안에 본질까지 더 그리겠다 라는 거예요. 작가가 경치를 보고 느낀 감동, 환희까지 그림 속에 솔직하게 표현하겠다. 경치만 넣는 게 아니라 경치 안에다가 더 넣겠다. 내 마음까지 넣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학사상의 영향으로 민족 자각, 개인적인 생각이 또 막 싹 떴다는 거죠. 새롭게 뭔가를 현실을 본다는 거예요. 상상, 관념, 책 이런 거 말고 이제는 그런 거 중국의 영향 말고 내 주변 사람들을 좀 볼 수 있다 이거예요. 현실의 주변을 새롭게 보고 그거를 해석하고 그림으로 그리려는 거. 그래서 여행을 그린 거, 여행 갔다 온 거, 지도 제작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동여 지도도 이때 나와요, 여러분. 중국풍의 형식적인 산수화를 비판하고 이게 바로 관념산수.
뭐 그런 거. 현실 관찰을 통해서 관찰 나오네요. 바로크하고 같아요, 여러분. 바로크의 누구? 렘브란트가, 그쵸? 사람들 보고 해부하는 그런 거 보고 관찰해서 그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시기가 그래요. 현실 관찰을 통해서 이치를 발견하고 이상을 찾고자 노력하고 실경을 재해석하되 자연의 신비사상이나 도가적인 서학사상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뿌리죠. 자연주의적인 거. 한국의 자연을 포함했어요. 그리고 산수를 보이는 대로 그리는 거 이상으로 보기 좋게 그리고 더 이게 외국 그 서양의 미술과 다른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게 그리는 거예요. 자유로운 시선으로 대상을 다각적으로 관찰한 다음에 화가의 마음에 따라 보았던 경치를 취사 선택하여 누구랑 비슷하다? 세잔과 피카소랑 비슷하다. 다시점으로 그린다. 자기가 봤을 때 완벽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거를 대상을 관찰해서 내 마음까지 담는 거예요. 형식을. 완벽한 그 사과의 완벽한 형태, 산의 완벽한 형태를 그리겠다. 혹은 바이올린의 완벽한 형태를 그리겠다. 그 피카소가 그림 막 쪼개져 있는 그 브라크 있잖아요. 그 뭐야? 그 바이올린 모양 있잖아요. 그쵸? 그런 식인 거예요. 완벽한 그 산의 내 느낌까지 그리겠다. 물론 사실적인 것도 포함할 거다. 이 말인 거예요. 사실적인 것과 내 느낌까지 포함해서 얘를 완벽하게 나는 그려내고 말 거야. 라는 거예요. 남종합법을 바탕으로 정선특유의 산수 정의 만들고 근경이 확대하고 이런 겸재 수익준 세찰준 이런 걸 썼대. 우리나라 독자적인 산수 표현의 준법. 그래서 여러분들 간결하고 소박한 자연주의 방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굉장히 사실적이고 우리나라풍이 잘 표현되어 있다. 그림 보면 요렇게 이런 그림 실제로 보고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이 영통동굴이라고 하는 그 산의 입구에, 동구 입구예요. 입구에 돌들이 이렇게 있는 거를 약간 그 명암법처럼 수채화의 그 서양화법처럼 그렸죠. 그러면서 조금 더 자기 느낌을 살려서 더 확대, 과장 시킨 거예요. 이렇게 크더라. 인왕제색도도 여러분들 인왕산을 그렸잖아요. 그래서 인왕제색도 보면 정선이 자기 친구가 여기 죽어가는 이 집 하나 그려져 있거든요. 죽어가는 친구가 인왕산 밑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목숨을 다하기 전날이니까 이 그림을 그렸잖아요. 되게 구름이 끼고 막 서글픈 느낌으로. 그래서 아주 먹물을 많이 해가지고 뭐랄까요, 쭉쭉쭉 여러 번 이렇게 겹겹 칠해가지고 슬픔을 자기가 표현한 거예요. 금강전도 보면 굉장히 어때요? 산봉우리를 부관법 그리고 여건근법으로 표현했는데 뒤에도 더 많이 그렸죠. 앞에만 크게 그린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렸고 하나하나 더 그린 거예요. 금강산이 봉우리가 몇 개인데 그걸 다 그렸대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거 인공유거 보시면 실제 풍경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 이상화적인 게 없어지고 실제로 박연폭포라고 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 사진이 이렇게 생겼어요. 거의 수채화처럼 표현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조금 더 과장된 어떤 조금씩 과장시켜가지고 더 많이 표현했다. 느낌 같은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설명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가 그친 인왕산의 순간적인 이거는 선생님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정선의 그림 보시면 이거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우정이 깊던 친구의 이상적인 집을 그려 넣음으로써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이미 친구가 죽을 거를 예상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대요. 슬픔을. 그래서 있었던 곳, 당시에 있었던 곳 이름이죠. 만폭동, 청풍계, 박연폭포 있는 곳의 그림을 그리는 거지. 아까처럼 몽유도원도는 뭐예요? 꿈몽, 도원도죠. 꿈을 그리는 그림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선생님이 찾아놨어요. 몽유도원도를 보시면요. 여기 몽유도원도라고 이름을 썼어요. 제시 제발이 여기 있고요. 이렇게 꿈을 그리는 그림이잖아요. 엄청 많죠. 몽유도원도에 대한 내용.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몽유도원도 그림 보이시고요. 이렇게 글 쓰고 옆에다가 막 제시 제발 쓰고 막 이렇게 했대요. 그 특징 다르다는 거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그 진경산수화랑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안평대고 낙하했었고 자 여기까지가 관념산수화랑 진경산수화의 차이점
비교한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이 프린트 있죠? 이 프린트는 여러분들 수업하기 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수업 잘 들으시고 꼭 관념산수하고 진경산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거예요. 진경산수라는 거, 관념산수를 왜 구분해야 된다는 거냐면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작가가 그 세상을 표현하는 시각이 바뀌었다는 거죠.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여러분이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관념을 그릴 때랑 진짜를 보고 거기다가 자기의 개념까지 더 넣을 때랑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관념산수화에서 목류도원도 같은 경우에는 안평대군의 꿈을 그린 거잖아요. 내 꿈도 아니죠.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진경산수화는 내가 실제로 내 눈으로 본 걸 내가 느끼고 그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설명해 준 것보다 좀 더 철학적인 깊이 있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나름대로 잘 재구성해 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